안녕하세요. 산후라면의 나레이터 서희연입니다. 오늘은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결혼식 날,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새신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반전과 재미가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하얀 벽면을 따라 늘어선 병실들 사이로 간간히 들려오는 기계음과 발걸음 소리만이 이곳의 시간을 알려주었죠. 오후 3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복도 바닥에 네모난 그림자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흰 가운을 입고 천천히 복도를 걸었어요. 45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국내 최고 재벌병원인 성모병원의 VIP 센터장이라는 직책이 주는 무게감이 그의 어깨에 고스란히 드러났죠. 하지만 오늘따라 그의 표정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스며 있었습니다. 선생님, 315호 환자 가족분이 오셨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자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등을 돌리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검은색 카디건을 입고 있었고 어깨는 약간 처져 있었죠. 뭔가 깊은 걱정에 잠겨 있는 듯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소영 씨시죠? 이준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여성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33살의 박소영, 그녀의 얼굴에는 며칠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듯한 피로가 역력했지만 그 안에서 빛나는 따뜻함이 이준혁의 마음을 순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맑았고 입가에는 힘든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미소가 떠올랐죠. 네, 맞습니다. 제 동생 민준이를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소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책상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며 놀라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 가족들을 만나왔지만 이렇게 마음이 울렁거린 적은 처음이었죠. 그녀가 풍기는 특별한 아우라가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배려가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에서 드러났어요. 동생분의 상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혁은 침착하게 말했지만 내심으로는 그녀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어요.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꼭 쥐어져 있었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이준혁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의연함이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상태가 많이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준혁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것이 언제였을까요? 의사로서의 삶에만 몰두해온 지난 20년간 그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깊은 인상을 받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상담이 끝난 후 이준혁은 소영을 배웅하며 복도를 함께 걸었어요. 그녀가 일용직으로 병원 청소를 하며 동생의 병원비를 마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간호조무사 출신인 그녀가 고향을 떠나 서울까지 올라와 홀로 동생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이 이준혁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죠.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준혁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소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가족이니까요. 그 순간 이준혁은 자신의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감정이 사랑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녀의 진실한 마음,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따뜻한 미소가 그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준혁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나타난 이름을 보고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종양내과 김 교수였죠. 그는 소영에게 잠시 실례한다는 인사를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준혁 선생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병원으로 오시겠어요? 김 교수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순간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지난주에 받은 정밀 검사의 결과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느끼던 복부의 둔한 통증과 체중 감소,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이 그를 병원으로 이끌었죠. 의사로서 그는 자신의 몸에 나타난 증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략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준혁은 김 교수의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CT 스캔 이미지와 각종 검사 결과 용지들이 그의 운명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김 교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준혁 선생님, 췌장암 사기 진단입니다. 이미 간과 복막으로 전이가 진행된 상태예요. 김 교수의 목소리는 동료 의사에게 전하는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조심스러웠습니다. 이준혁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에게 비슷한 진단을 내려왔지만 자신이 그 당사자가 되니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복부를 눌렀고 그곳에서 느껴지는 둔한 통증이 더욱 선명해졌죠.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이준혁이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다면 1년 정도. 하지만 상태를 보면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로 보는 게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김 교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준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제 만난 박소영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녀의 따뜻한 미소,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를 위로해주고 있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이준혁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리고 박소영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칠 후 이준혁은 소영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병원 지하 1층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물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이준혁의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이런 선량한 사람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 없었죠. 소영 씨,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이준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소영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선생님, 민준이에게 무슨 일이 있나요? 아니에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에서 걸레를 받아 바닥에 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았어요. 이준혁은 소영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자신의 병에 대해서는 절대 말할 수 없었어요. 그녀가 동정심 때문에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소영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준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커피잔을 들고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순수한 호기심과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 소영 씨를 좋아합니다. 아니, 사랑합니다. 이준혁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소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고 그를 바라보았죠. 예상치 못한 고백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소영이 망설이며 말을 꺼냈어요.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준혁은 간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소영은 깜짝 놀라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결혼이라니 너무 갑작스러워요. 제주도에 아름다운 성당이 있어요. 옛날 폐성당을 유럽식으로 리모델링한 곳인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곳에서 소영 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요. 이준혁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성당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돌로 쌓인 고풍스러운 성당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높은 첨탑과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 그리고 성당 앞마당에 펼쳐진 넓은 잔디밭이 마치 유럽의 어느 시골 마을 같은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죠. 소영은 사진을 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마음도 이준혁에게 끌리고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던 그의 따뜻함과 진실함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스러웠죠.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생각하세요.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이준혁은 소영의 답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에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병원 지분, 부동산, 각종 보험과 적금까지 모든 것을 소영의 명의로 바꾸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변호사는 황당해했지만 이준혁의 의지는 확고했죠.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결혼도 하기 전에 모든 재산을 상대방 명의로 바꾸는 건 변호사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결정입니다. 이준혁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드디어 소영이 답을 주었습니다. 선생님, 결혼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준혁은 기쁨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서둘러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제주도 성당 예약, 하객 명단 작성, 그리고 각종 준비물들까지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제주도의 아침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한라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섬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어요. 성 니콜라스 성당, 그 옛날 폐성당이었던 이곳은 이제 아름다운 유럽풍 돌 성당으로 다시 태어나 있었습니다. 성당 앞마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온 이준혁의 동료 의사들과 간호사들, 그리고 소영의 고향 친구들이 제주도까지 날아와 이 특별한 날을 함께하려 했습니다. 성당 주변에는 노란 유채꽃이 만발해 있었고 멀리 바다가 푸르게 반짝이고 있었죠. 이준혁은 성당 옆 작은 준비실에서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는 그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지난 며칠간 통증이 더욱 심해졌지만 그는 진통제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오늘만은 아무것도 그의 행복을 방해할 수 없었죠. 형, 괜찮아? 절친한 후배 의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인데. 이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야위어 보였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성당 내부는 촛불과 꽃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어요. 제단 위에는 하얀 백합과 장미가 놓여 있었고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색색의 빛이 성당 안을 신비롭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파이프 오르간의 장엄한 선율이 돌벽에 울려 퍼지며 이곳을 더욱 성스럽게 만들어 주었죠. 오후 2시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준혁은 제단 앞에 서서 성당 뒤쪽 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가슴은 기대와 긴장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행진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드디어 성당 문이 열렸습니다. 박소영이 나타났어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천사 같았습니다. 레이스로 장식된 긴 베일이 그녀의 뒤를 따라 흘러내렸고 손에는 하얀 장미 부케를 들고 있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고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을 잊었어요. 자신의 병도 남은 시간도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소영만이 보였습니다. 그녀가 한 걸음씩 자신에게 다가올 때마다 그의 마음은 더욱 벅차올랐죠. 소영이 제단 앞에 도착했을 때 이준혁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름다워요. 그가 속삭였어요. 소영은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신부가 결혼 서약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느님과 이 자리에 모인 증인들 앞에서 이준혁과 박소영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준혁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그는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순간만큼은 완전히 행복했어요. 이준혁, 당신은 박소영을 아내로 맞아들이겠습니까? 예, 맞아들이겠습니다. 이준혁의 목소리는 힘있고 확신에 찼습니다. 박소영, 당신은 이준혁을 남편으로 맞아들이겠습니까? 예, 맞아들이겠습니다.
소영의 목소리도 분명했어요. 반지 교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소영의 약지에 반지를 끼워 주었어요. 그 순간 그가 느낀 것은 완벽한 행복이었습니다. 모든 고통과 걱정이 사라지고 오직 사랑만이 남았죠. 이제 키스로 서약을 완성하세요. 신부의 말에 따라 이준혁과 소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입술이 닿는 순간 성당 안의 하객들은 박수를 쳤어요. 파이프 오르간의 기쁜 선율이 울려 퍼졌고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빛이 두 사람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은 성당 밖 돌계단에서 축하 인사를 나누었어요. 제주도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멀리 바다에서는 갈매기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준혁과 소영은 손을 꼭 잡고 하객들과 기념사진을 찍었죠.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요. 소영의 친구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로맨틱한 결혼식은 처음 봐요. 이준혁의 동료도 감탄했어요.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당 앞마당에 설치된 테이블에는 제주도 특산품으로 만든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흑돼지 바비큐, 갈치조림, 그리고 신선한 해산물들이 하객들의 입맛을 돋구었습니다. 이준혁은 소영의 손을 잡고 하객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지만 점점 피로가 쌓여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통제의 효과가 떨어지면서 복부의 통증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죠. 괜찮아요? 소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너무 행복해서 그래요. 이준혁은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았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성당 밖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피로연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오후 햇살이 성당 앞마당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고 하객들은 여전히 축제 분위기에 젖어 있었어요. 아이들은 잔디밭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어른들은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돌계단에 앉아 소영과 함께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멀리 수평선 너머로 해가 서서히 기울어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소영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복부를 슬며시 누르고 있었죠. 정말 아름다워요. 소영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정말 완벽한 하루네요. 이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무엇인가가 섞여 있었어요. 갑자기 이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복부에서 시작된 극심한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는 이를 악물고 견디려 했지만 통증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소영이 놀라며 이준혁을 바라보았어요. 잠깐만, 괜찮아요. 이준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하객들 중 몇 명이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다가왔어요. 이준혁의 동료 의사인 김 선생이 제일 먼저 다가와 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준혁아, 어디가 아픈 거야? 김 선생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이준혁은 대답하려 했지만 그 순간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그는 소영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견디려 했지만 통증은 그의 의지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병원으로 가야겠어요. 김 선생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오늘은 우리 결혼식이잖아. 이준혁이 힘겹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남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불안해했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어디가 아픈 거예요? 이준혁은 소영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그녀의 웨딩드레스가 석양빛에 물들어 더욱 아름다워 보였어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걱정스러운 눈빛, 따뜻한 손의 온기,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의 사랑이 느껴졌죠. 사랑해요, 소영 씨. 이준혁이 힘겹게 속삭였어요. 그 순간 이준혁의 몸이 갑자기 앞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소영이 재빨리 그를 붙잡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힘을 잃고 있었어요. 차가운 돌계단 위로
그가 쓰러지는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여보, 여보. 소영의 절규가 성당 앞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하객들이 일순간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의사들이 급히 달려와 이준혁의 상태를 확인했고 누군가는 구급차를 부르고 있었어요. 소영은 남편의 머리를 무릎에 올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혁아, 정신 차려. 김 선생이 그의 맥박을 재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준혁의 맥박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호흡도 불규칙해지기 시작했어요. 제주도의 아름다운 석양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 빛조차 이 상황의 심각성을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응급구조사들이 신속하게 이준혁을 들것에 옮겼어요. 소영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구급차에 동승했습니다. 그녀의 드레스는 돌바닥에 끌려 더러워졌지만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발, 제발. 소영은 이준혁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응급구조사는 이준혁의 생체 신호를 계속 모니터링했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의 혈압은 떨어지고 있었고 맥박도 불규칙했어요. 응급실에 도착한 후 의료진들이 신속하게 이준혁을 응급처치실로 옮겼습니다. 소영은 복도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의자에 앉아 있는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처절했습니다. 하객들도 하나둘 병원으로 몰려왔어요. 성당에서의 축제 분위기는 온데간데였고 모두가 심각한 표정으로 응급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지만 의료진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소영은 계속해서 응급실 문을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침통했어요. 소영은 벌떡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제 남편은 어떻게 되었나요? 소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급성 심정지로 인해 그 말을 끝까지 들을 필요는 없었어요. 소영은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는데 이제는 남편을 잃은 미망인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소영이 비명을 지르며 응급실로 뛰어가려 했지만 사람들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하객들도 모두 충격에 빠졌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행복한 결혼식을 축하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슬픔에 잠겨 있었죠. 그날 밤 제주도의 별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 니콜라스 성당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오직 바람 소리만이 돌벽 사이를 스쳐 지나갔어요. 그 아름다웠던 결혼식의 흔적들만이 아직도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준혁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곧 언론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국내 최고 재벌병원의 VIP 센터장이 결혼식 당일 사망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었어요. 더욱이 그가 결혼 직전에 모든 재산을 신부에게 물려주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언론과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재벌 의사, 결혼식 당일 급사, 의혹의 그림자, 신부에게 전 재산 증여 후 갑작스런 죽음, 간병비 때문에 상경한 여성, 거액의 유산 상속, 각종 포털 사이트와 커뮤니티에는 악의적인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박소영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녀의 과거까지 캐내려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 재산을 준다니. 간호조무사 출신이 의사와 결혼해서 하루 만에 미망인이 되다니 너무 우연의 일치 아닌가요? 보험금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요. 소영은 제주도의 작은 민박집에서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그녀는 서울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은 끄고 지냈지만 민박집 아주머니가 전해주는 소식들을 통해
바깥 상황을 알 수 있었죠. 소영 씨,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민박집 아주머니가 위로했지만 소영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제는 그를 이용했다는 의혹까지 받아야 했어요. 그녀는 이준혁이 왜 그렇게 급하게 결혼을 원했는지, 왜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 넘겨주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보험조사관 출신인 강민수가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는 이준혁의 대학 동기였고 결혼식에도 참석했던 하객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전문적인 직업 의식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친구의 죽음이 억울했어요. 뭔가 이상해. 준혁이가 그렇게 충동적인 사람이 아니었는데. 강민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준혁의 의료 기록을 조사하려 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병원 내부의 지인들을 통해 조금씩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교수님, 준혁이가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다던데 혹시 결과가 어땠나요? 강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김 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의료진 윤리상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가 최근 많이 힘들어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말을 들은 강민수는 뭔가 중요한 단서를 잡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는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이준혁의 비서였던 정미영이 강민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가 들려 있었어요. 선생님, 이것을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원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맡기신 거예요. 정미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강민수가 USB를 받아들며 물었어요. 원장님이 박소영 씨에게 남기신 영상 편지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이상해져서 일단 선생님께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강민수는 급히 컴퓨터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이준혁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병원 사무실에서 카메라를 향해 앉아 있었고 평소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소영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준혁의 목소리가 화면에서 흘러나왔어요. 강민수는 숨을 죽이고 영상을 지켜보았습니다. 나는 췌장암 사기 환자야. 의사들은 길어야 8개월이라고 했어.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줬을 때 나는 정말 행복했어. 그 순간만큼은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 영상 속 이준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어요. 내가 나를 동정해서 결혼하는 건 원하지 않았어. 그래서 병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지. 하지만 내가 죽고 나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까봐 이 영상을 남겨둬. 모든 재산을 내게 준 건 진심이야. 내가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어.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나를 이용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오히려 내가 내게 거짓말을 한 거지. 용서해줘, 소영아.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줘. 그것만이 내가 바라는 전부야. 영상이 끝났을 때 강민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는 즉시 이 영상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이준혁의 영상 편지가 공개되었어요. 언론과 여론은 하루아침에 뒤바뀌었습니다. 사랑으로 감춘 시한부 인생, 감동의 영상 편지 공개, 재벌 의사의 마지막 사랑, 진실은 따로 있었다. 네티즌들, 고인과 유족에게 일제히 사과. 포털 사이트 댓글창에는 사과의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오해했어요. 진정한 사랑이었네요. 박소영 씨, 힘내세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하지만 이미 상처받은 소영의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영상 편지가 공개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주도는 어느새 유채꽃이 져가고 푸른 실록이 섬 전체를 덮고 있었어요. 박소영은 여전히 제주도를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매일 아침 성 니콜라스 성당을 찾았습니다. 이준혁과 결혼식을 올렸던 그 자리에서 그를 그리워했어요.
성당 제단 앞에는 그가 좋아했던 하얀 장미를 놓고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당신의 마음을 몰라줘서. 소영은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준혁의 영상 편지를 본 후 그녀는 남편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병을 숨기면서까지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려 했던 그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고 동시에 미안했어요. 어느 날 소영은 제주도 남쪽 해안가를 걷다가 특별한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절벽 위에 투명한 유리로 지어진 작은 성당이 있었어요. 성당 안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렸고 바다의 푸른 빛이 그대로 들어와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곳이네. 소영은 감탄하며 유리 성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의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혁이 남겨준 유산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었어요. 단순히 자신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을 이어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소영은 서울로 돌아가 변호사를 만났어요. 이준혁 기념 간병재단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말기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요. 간병비, 의료비, 그리고 심리적 지원까지 포함해서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재단 설립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소영은 다시 제주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유리 성당의 소유주를 찾아가 임대를 요청했어요. 이곳에서 재단 사무소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년 남편의 기일에는 추모 행사도 열고 싶어요. 몇 달 후 이준혁 기념 간병재단이 정식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유리 성당 한쪽에는 재단 사무소가 마련되었고 다른 한쪽에는 이준혁을 기리는 작은 추모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벽면에는 그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항상 하얀 장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말기 암 환자 가족들을 위한 긴급 지원금 지급이었어요. 소영은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생각하며 비슷한 상황에 있는 가족들을 도왔습니다. 간병비, 교통비, 숙박비까지 세심하게 지원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버지를 끝까지 돌볼 수 있었어요. 지원을 받은 한 가족이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저희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어요. 또 다른 가족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이런 감사의 메시지들을 받을 때마다 소영은 이준혁이 자신에게 남겨준 유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사랑을 전파하고 희망을 나누라는 메시지였던 것이죠. 1년이 지나 첫 번째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소영은 유리 성당에서 추모 행사를 준비했어요. 이준혁의 동료 의사들, 재단을 통해 도움을 받은 가족들, 그리고 제주도 지역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이준혁 선생님은 살아계실 때도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지만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돕고 계십니다. 추모사를 읽는 동료 의사의 목소리가 유리 성당 안에 울려 퍼졌어요. 소영은 이준혁의 사진 앞에 하얀 장미 한 송이를 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하고 있죠? 당신이 남겨주신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되찾고 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유리 성당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는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파도는 여전히 부드럽게 해안을 어루만지고 있었어요. 소영은 창가에 서서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그 사랑은 바다보다 넓었어요. 소영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유리 성당 안으로 들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마치 이준혁이 그녀의 곁에 있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소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픔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그 슬픔마저도 사랑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준혁이 남겨준 것은 재산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재단 사업은 점점 확장되어 갔습니다. 간병 서비스, 심리 상담, 호스피스 지원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어요. 소영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매일 저녁 유리 성당에서 이준혁을 그리워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제주도의 유리 성당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어 있었어요. 이준혁 기념 간병재단은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었고 수많은 가족들이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36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검은 옷을 즐겨 입었고 결혼 반지를 끼고 다녔어요. 매년 3월 15일이 되면 유리 성당에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사랑의 기억, 희망의 나눔이라는 이름의 추모 행사였죠. 이날에는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이준혁을 기리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었습니다. 박소영 이사장님,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재단 직원이 말했어요. 소영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암 환자 가족들, 의료진들, 그리고 단순히 이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각자의 아픔과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준혁 선생님이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직원이 덧붙였어요. 소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이는 항상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걸 좋아했거든요.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준혁의 사진이 걸린 추모 공간 앞에는 하얀 장미와 국화가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묵념을 올리고 각자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보내드릴 수 있었던 건 재단 덕분이었어요. 한 중년 남성이 소영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투병하는 동안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이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소영의 가슴은 따뜻해졌습니다. 이준혁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그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행사를 마친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갔고 유리 성당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소영은 혼자 남아 이준혁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뺨을 스쳤어요. 여보, 또 1년이 지났네요. 소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올해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재단에서 도움을 받은 가족들이 1000명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이준혁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사진 속에 그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정말 보고 싶어요. 특히 힘들 때면 당신이 옆에 있었으면 하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저에게 남겨준 게 무엇인지 말이에요. 소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파도는 여전히 리듬감 있게 해안을 어루만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당신이 저를 속였다고 생각했어요. 병을 숨기고 시한부라는 것도 말하지 않고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당신은 제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 말이에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슬픔만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깊은 이해와 감사가 섞여 있었어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정말 짧았지만 그 시간이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어요. 저는 이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죽음 너머에서도 계속된다는 걸 배웠어요. 바람이 더 세게 불어왔습니다. 유리 성당의 문이 살짝 열리며 바다 내음이 가득 들어왔어요. 소영은 그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제주도의 바다는 언제나 그녀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어요. 재단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모두 저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혹은 이미 잃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었죠. 그분들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해드릴 때마다 저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사랑은 시간으로 재는 게 아니라 깊이로 재는 거라는 걸요. 소영은 일어나서 이준혁의 사진에 새로운 하얀 장미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손끝으로 살짝 어루만졌어요. 당신이 제게 준 사랑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당신의 사랑은 저를 통해서, 재단을 통해서 영원히 이어질 거라고 약속할게요. 문득 소영은 자신의 변화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3년 전 간병비 때문에 고생하던 그 여자에서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물론 이준혁이 남겨준 재산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남겨준 사랑의 정신이었습니다. 오늘 한 가족이 찾아왔어요. 11살 된 딸아이가 백혈병에 걸린 가족이었는데 아빠가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빠의 눈을 보니까 예전에 제가 생각났어요. 절망적이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마음 말이에요. 소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 가족에게 당장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드리기로 했어요. 의료비, 간병비, 그리고 아이가 치료받는 동안 가족이 지낼 숙소까지요. 그 아빠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할 때 저는 당신이 옆에 있다는 걸 느꼈어요. 당신도 분명 기뻐하고 계시겠죠? 유리 성당 밖으로는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밤하늘은 언제나 맑았고 별들은 바다와 함께 영원한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내년에는 재단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희망의 결혼식이라고 해서 말기 환자분들이 남은 시간 동안 꿈꾸던 결혼식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당신과 저처럼 말이에요. 소영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그 행복했던 순간들도 떠올랐어요. 우리 결혼식 정말 아름다웠죠? 비록 몇 시간밖에 안 되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정말 완벽했어요. 당신이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 제 손을 잡던 그 따뜻함, 모든 게 아직도 생생해요. 소영은 자신의 왼손 약지에 있는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곳에 있을 예정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새로운 사랑을 찾으라고 해요. 아직 젊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저는 이미 제 인생의 진짜 사랑을 만났어요. 당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바람이 잠시 멈췄습니다. 유리 성당 안은 고요해졌고 오직 먼 바다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어요. 당신을 사랑한다는 건 이런 거였구나.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매일 보고 싶어하고 매일 그리워하면서도 그 사람이 남겨준 사랑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것. 소영은 천천히 일어나서 유리창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바다는 달빛 아래서 은빛으로 출렁이고 있었고 수평선 너머로는 무한한 어둠이 펼쳐져 있었어요. 당신이 마지막에 남긴 말 기억해요? 내가 나를 사랑한 그 순간만큼은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라고 했잖아요. 저도 이제 그 말을 이해해요. 사랑받는다는 건 정말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더라고요. 소영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절망적인 슬픔이 아니라 깊고 따뜻한 그리움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언젠가 저도 당신에게 가게 될 텐데 그때까지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들을 많이 하고 싶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마지막으로 이준혁의 사진에 입맞춤을 하고 조용히 유리 성당을 나섰어요. 밖에서 바라본 성당은 달빛을 받아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영은 내일 할 일들을 생각했어요. 새로 접수된 지원 신청서들을 검토하고 병원 방문 일정을 조정하고 다음 달 희망의 결혼식 준비도 점검해야 했습니다. 바쁘지만 보람 있는 일들이었어요. 여보, 내일도 열심히 살게요. 당신이 남겨준 사랑으로 말이에요. 소영의 목소리가 제주도의 밤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이준혁의 따뜻한 미소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사랑은 정말로 죽음보다 강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비록 짧았지만 그 깊이는 바다보다 깊었고 그 영향력은 시간을 넘어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준혁이 떠난 지 3년이 지났지만 그의 사랑은 소영을 통해, 재단을 통해
그리고 도움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영원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바다는 오늘 밤도 변함없이 파도를 보내고 있었고 유리성당은 달빛 아래서 조용히 그들의 사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매일매일 새롭게 쓰여지고 있었어요.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이제 박소영은 41살이 되었어요. 이준혁 기념 간병재단은 전국에 20개의 지부를 두고 있었고 해외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소영의 머리에는 어느새 은발이 조금씩 섞이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어요. 제주도 유리성당은 이제 사랑의 성지라고 불리며 많은 커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에게는 여전히 이준혁과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특별한 공간이었죠. 매년 3월 15일마다 열리는 추모 행사는 이제 제주도의 대표적인 행사 중 하나가 되었어요. 이사장님,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신다고 하던데요? 재단 직원 김미영이 소영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소영은 창문 너머로 바다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찾아올 손님은 바로 이준혁의 대학 동기였던 강민수였습니다. 그는 이제 은퇴한 후 자원봉사자로 재단 일을 돕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다른 이유로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오후 3시 강민수가 유리 성당에 도착했어요. 그의 손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소영 씨, 오랜만이에요. 강민수가 반가운 인사를 건넸어요. 선생님, 무엇을 가져오셨나요? 소영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민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이준혁이 의대생 시절부터 써온 일기장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총 15권의 일기장이었죠. 준혁이가 죽기 전에 저에게 맡긴 거예요. 8년이 지나면 소영 씨에게 전해달라고 했거든요. 강민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소영은 놀라며 일기장들을 바라보았어요. 가장 위에 있는 일기장에는 이준혁의 친필로 편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소영아, 이 일기들을 읽을 때쯤이면 너는 아마 나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을 거야. 이 일기들은 내가 너를 만나기 전까지의 삶과 너를 만난 후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담고 있어. 혹시 가끔이라도 내가 궁금할 때 읽어봐. 사랑해. 소영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8년이 지난 지금도 이준혁은 그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간은 충분하니까요. 강민수가 소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그날 밤 소영은 유리 성당에서 혼자 이준혁의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일기장은 의대 1학년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오늘부터 의대생이 되었다. 아버지처럼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싶다. 언젠가는 나도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을까? 20살 이준혁의 순수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소영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의대 시절의 고민들, 인턴과 레지던트 시절에 고단했던 일상, 그리고 드디어 VIP 센터장이 되었을 때의 기쁨까지 모든 것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소영을 만난 후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사람을 만났다. 박소영이라는 이름의 여성인데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과 다른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다. 소영이를 보면 내 마음이 이상해진다. 이게 사랑인 걸까? 35년을 살면서 이런 감정은 처음이다. 검사 결과를 받았다. 췌장암 사기. 길어야 몇 개월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상하게 절망적이지 않다. 소영이가 있기 때문일까? 소영이에게 프로포즈했다. 그녀가 받아들여줬을 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비록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녀와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내일이 결혼식이다. 긴장되지만 기대된다. 소영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 순간 느끼고 있다. 이 행복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 마지막 일기는 결혼식 당일 아침에 쓴 것이었어요. 오늘 소영이와 결혼한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것이다.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을지 모르지만 이 사랑만큼은 영원할 것이다. 소영아, 사랑해. 소영은 일기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이준혁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순수하고 깊었는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소영은 재단 직원들을 모두 모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준혁 기념 도서관을 만들려고 해요. 의학 서적뿐만 아니라 사랑과 희망에 관한 모든 책들을 모아놓은 특별한 도서관이요. 직원들은 박수를 쳤어요. 이미 재단의 사업이 확장되면서 더 큰 공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도서관 한쪽에는 이준혁 선생님의 일기와 편지들을 전시할 예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도록 말이에요. 몇 달 후 제주도의 이준혁 기념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유리 성당 옆에 지어진 현대적인 건물이었지만 성당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었어요. 도서관 입구에는 이준혁과 소영의 결혼식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은 시간으로 재는 것이 아니라 깊이로 재는 것이다. 개관식 날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이준혁을 알던 동료들, 재단의 도움을 받았던 가족들, 그리고 이들의 사랑 이야기에 감동받은 일반인들까지 다양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도서관이네요. 한 방문객이 감탄했어요. 이런 곳에서 책을 읽으면 마음이 정화될 것 같아요. 또 다른 방문객이 말했습니다. 소영은 도서관을 돌아다니며 방문객들을 맞았어요. 이준혁의 일기를 전시한 코너에는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말 순수한 사랑이었네요. 한 젊은 커플이 일기를 읽고 나서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자가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럼요.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충분히 가능해요. 남자가 대답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며 소영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준혁의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모든 방문객들이 돌아간 후 소영은 혼자 도서관을 거닐었습니다. 이준혁의 사진 앞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여보, 봤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어요. 당신이 남긴 것은 정말 특별한 것이었구나. 이제야 완전히 이해해요. 그 순간 도서관 창문으로 따뜻한 바람이 불어들어왔어요. 마치 이준혁이 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은 도서관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그곳에서는 유리 성당과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고 바다는 고요했어요. 8년이 지났지만 당신에 대한 제 사랑은 더 깊어지기만 해요. 처음에는 당신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컸는데 이제는 당신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감사해요. 소영의 목소리가 밤 공기에 퍼져나갔습니다. 재단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 하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알게 되었고요. 당신이 제게 준 사랑으로 지금까지 7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어요. 소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내년이면 저도 42살이 되네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새로운 사랑을 찾으라고 하지만 저는 이미 제 인생의 운명을 만났어요. 당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소영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날렸어요. 그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가끔은 정말 외로워요.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은데 혼자 감당해야 할 때면 마음이 무거워지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당신이 남긴 일기를 읽어요. 그러면 당신이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거든요. 소영은 가방에서 이준혁의 마지막 편지를 꺼냈어요. 그녀는 그 편지를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 편지를 읽을 때마다 울게 돼요.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에요. 당신이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시간이 흘러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천천히 도서관에서 내려왔어요. 내일도 바쁜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지원 가족들과의 상담, 병원 방문, 그리고 다음 달 희망의 결혼식 준비까지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하지만 소영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준혁과 함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사랑이 자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 사이로 달이 얼굴을 내밀고 있었고 별들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일도 당신과 함께 할게요. 당신이 남겨준 사랑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저도 당신에게 갈 때까지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삶을 살겠다고 약속할게요. 소영의 약속이 제주도의 밤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이준혁의 따뜻한 미소가 그녀를 축복하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사랑은 정말로 영원했습니다. 비록 이준혁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소영을 통해, 재단을 통해, 그리고 도서관을 통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습니다.